편함에서 꺼낸 노란 봉투.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임대차 연대보증인 채무이행 청구. 보증금 3천만 원. 연체 월세 1,800만 원. 위약금 1,000만 원. 합계 5,800만 원. 석 달 전 사위 박서방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어머님, 상가 계약 갱신 서류인데요. 건물주가 보증인 요구해서요. 형식적인 거라 부담 없으실 거예요. 25년 세월을 사위로 가족으로 믿고 살았죠. 그날 서류를 자세히 펼쳐보려 했지만 사위 박서방이 웃으며 말했어요. 글씨 작아서 보기 힘드시죠? 그냥 갱신 서류예요. 돋보기를 치우면서 도장 찍기를 재촉했습니다. 저는 도장을 찍었지요. 68 평생. 버스차고지 매점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긴밥 말고 기사님들 웃으며 맞이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4억짜리 집을 샀어요. 딸 은주 대학 보내고 결혼 미천도 됐습니다. 사위 박서방이 치킨집 확장한다며 돈이 필요하다 했을 때 집을 팔았어요. 3억을 건넸습니다. 저는 1억으로 전세를 얻었어요. 어머님 은혜 평생 못 잊겠습니다. 그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괜찮았어요. 딸 은주네가 잘 되는 게 제 행복이었으니까요. 국민연금 50만 원으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누구한테도 손 벌린 적 없었어요. 그런데 5,800만 원이라니요. 어찌할 바를 몰라 동네 복지관을 찾아갔어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통화 내용이 남아있나요? 네, 있습니다. 다행히 몇 년 전 딸 은주가 보이스피싱 때문에 깔아준 통화녹음 앱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사위 박서방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형식적인 거라 부담 없으세요. 월세는 꼬박꼬박 내고 있으니까요. 상담사가 말했어요. 이 녹음 파일 꼭 보관하세요. 카톡도 다 캡처하시고요. 손가락이 굳었지만 배운 대로 하나하나 캡처했어요. 이후 내용 증명도 보냈습니다. 건물주 변호사 사무실에도 전화했어요. 서류상 보증인이시면 연대 책임 있습니다. 법적 다툼이 필요하실 겁니다. 변호사에게 들은 말이었죠. 한 달 뒤 빨간 글씨 독촉장이 왔습니다. 15일 이내 미납시 강제 집행. 그제야 딸 은주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 좀 이해해 주세요.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제 전세금마저 빼내려는 속셈이란 걸요. 살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복지관 상담사가 알려준 실버주택. 들어가기가 어렵다던 그 실버주택인데 운이 좋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 집 귀퉁이에서 눈치 보는 것보다 편안한 제 작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의 전개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럼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장미선. 올해 68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작년 5월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지만 밥은 늘 2인 분량으로 지었어요. 남은 밥은 냉동실에 얼려두면 며칠은 먹을 수 있으니까요. 국민연금 50만 원으로 살려면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사위 박서방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평소엔 명절에나 한번 전화하던 사람이 먼저 전화를 하니 이상했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별일 없어.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머님, 급한 일이 하나 생겨서 여쭤보려고요. 사위 박서방은 말을 이었습니다. 상가 계약 갱신 서류인데 건물주가 도증인을 요구한다는 거였어요. 형식적인 거라 부담 없으세요. 월세는 꼬박꼬박 내고 있으니까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보증인이란 말이
왠지 불안했거든요. 그게 보증인은 좀 그런 거 아니가? 어머님, 상가 계약이에요. 은행 대출도 아니고요. 그냥 서류상 필요한 거라니까요. 제가 어머님한테 피해드릴 일 있겠어요? 사위 박서방 목소리가 답답하다는 투였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다. 서류 가져와라. 이틀 뒤 사위 박서방이 집으로 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여기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꺼내 서류를 보려 했어요. 하지만 사위 박서방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글씨 작아서 보기 힘드시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계약갱신 서류예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25년 세월을 사위로 살아온 사람인데 설마 했죠. 도장을 꺼내 꾹 찍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사위 박서방은 서류를 챙겨 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서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줄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편함을 열었더니 노란 봉투가 하나 꽂혀 있었어요. 법률사무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봉투를 뜯어보니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임대차 연대보증인 채무이행 청구, 보증금 3천만 원, 연체 월세 1,800만 원, 위약금 1,000만 원, 합계 5,80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5,800만 원이라니요. 제가 1년에 받는 연금이 600만 원인데 그 돈을 어떻게 갚는단 말입니까? 그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제가 왜 연대보증인이냐는 거였어요. 저는 바로 박서방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서방. 지금 법률사무소에서 고지서가 왔는데. 이게 뭐야? 무슨 고지서요? 임대차 보증금이며 월세며 합쳐서 5,800만 원 체납이래. 내가 연대보증인이라고 나와 있어.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게 어머님. 죄송해요.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서. 그게 무슨 소리야? 사업이 어렵다고 내 이름으로 빚을 만들어? 어머님, 진짜 죄송합니다. 곧 갚을게요. 조금만 시간 주세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배신이 아니라 사기였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5,800만 원이란 숫자만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동네 복지관이 떠올랐어요. 복지관에 가면 뭐라도 알려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복지관에 갔어요. 접수대에서 사정을 말하니 상담실로 안내해 주더군요. 어머님, 일단 진정하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젊은 여자 상담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서류에 도장 찍은 것, 체납 고지서 받은 것, 사위가 형식적인 거라고 속인 것까지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그때 통화 내용이 남아있나요? 통화 내용이요? 네. 사위분이 형식적이라고 말한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거 어떻게 남아있겠어요? 혹시 핸드폰에 통화 녹음 앱 같은 거 깔려 있지 않으세요?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몇 년 전 딸 은주가 보이스피싱 조심하라며 앱을 하나 깔아줬던 게요. 아, 그거 딸애가 뭐 하나 깔아줬던 것 같은데. 어머님, 그거 확인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상담사가 제 핸드폰을 받아 이것저것 눌러봤습니다. 어머님, 있어요. 통화 녹음 파일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있다니요. 상담사는
사위 박서방과 통화했던 날짜의 파일을 찾아 재생했습니다. 형식적인 거라 부담 없으세요. 월세는 꼬박꼬박 내고 있으니까요. 사위 박서방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녹음 파일 꼭 보관하세요. 그리고 카톡 대화 내용도 있으면 다 캡처해 두시고요. 캡처요? 사진 찍듯이 화면을 저장하는 거예요.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상담사는 1시간 넘게 저를 도와줬습니다. 카톡 캡처하는 법, 파일 저장하는 법 등등을요. 어머님, 내용 증명도 보내셔야 해요. 사위분한테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통보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일종의 법적 경고장이에요. 우체국에 가시면 도와드릴 거예요. 복지관을 나오면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길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집에 와서 핸드폰을 켜고 박서방과 주고받은 카톡을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서 힘들었지만 상담사가 알려준 대로 차근차근 했어요.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다음 날 고지서에 적힌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서류상 보증인으로 등록되어 있으시면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아서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것도 상가 계약갱신 서류라고 들었어요. 그 부분은 법적 다툼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체납액은 청구될 예정이고요.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쉽지 않겠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 작성을 부탁했어요. 지원분이 친절하게 도와줬습니다. 사위분한테 보내시는 거죠? 어떤 내용으로 쓰실 건가요? 저는 복지관 상담사가 알려준 대로 말했습니다. 보증인 날인할 때 연대보증 책임 설명을 못 들었고 속아서 서명했으니까 무효라고 쓰고 싶어요. 직원은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해줬습니다. 본인은 임대차 계약 보증인 날인 당시 연대보증 책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사위의 기망에 의해 서명했음을 알립니다. 보증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저는 그 문서를 읽고 또 읽었어요. 내가 이런 걸 보내는 날이 오다니요. 내용 증명을 보낸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사위 박서방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딸 은주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사위 박서방 치킨집이 있는 상가에 가봤습니다. 멀리서 봐도 가게 문이 닫혀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유리문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가 입구 게시판에는 노란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임대료 6개월 연체에 따른 독촉 안내, 법적 조치 예정.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위 박서방 사업이 생각보다 훨씬 안 좋은 거였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그 독촉 안내문을 사진 찍어뒀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거라 생각했어요. 은행에도 갔습니다. 혹시 제 이름으로 다른 보증을 선 게 있을까 봐요. 창구 직원한테 신용정보 조회를 부탁했습니다. 고객님, 다른 보증 내역은 없으시네요. 다행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하나뿐이었어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보름 사이에 얼굴이 푹 늙어 있었어요. 흰머리는 더 늘었고 주름은 더 깊어졌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자꾸 빚 생각이 나서요. 3주가 지났습니다. 또 다른 우편물이 왔습니다. 이번엔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최종, 독촉, 15일 이내 미납시 강제 집행 절차 진행. 손에 든 종이가 후들거렸습니다. 강제 집행이라니요. 제 통장이 압류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연금은 건드릴 수 없다지만 통장이 막히면 들어온 돈도 제 손으로는 못 꺼낸다지요. 그 생각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날 밤 딸 은주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박서방한테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은주야, 박서방이 날 속인 거 알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 건데. 가족끼리 이러면 어떡해요? 가족이라고 속여도 되는 거니?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힘들다고요. 전화를 끊고 또 울었습니다. 딸 은주는 제 편이 아니었어요. 사위 박서방 편이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저를 낳아 키운 엄마보다 함께 사는 남편이 더 중요한 거겠죠. 이해는 했지만 아팠습니다. 사흘 뒤 딸 은주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혼자 살기 힘들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아요. 방도 하나 비워놨어요. 순간 알아챘습니다. 제 전세금이 필요한 거구나. 강제집행되기 전에 5,800만 원 갚으려면 제 전세 1억을 빼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를 불러드리려는 거였어요. 아니다. 나 혼자 살 거야. 엄마, 왜 그래요? 우리가 모시겠다는데. 됐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결심했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고요. 복지관 상담사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저 혼자 살 수 있는 곳 없을까요? 자식집은 못 가겠어요. 어머님, 실버주택 알아보실래요? 요즘 괜찮은 곳들 많아요. 실버주택이요? 네, 독립된 공간에서 사시면서 필요할 때만 도움받는 거예요. 상담사는 몇 군데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바로 실버주택 2곳을 둘러봤어요. 첫 번째는 너무 비쌌습니다. 두 번째 곳은 괜찮았어요.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괜찮았어요. 어머님, 마침 어제 취소자가 나왔어요. 바로 입주 가능하세요. 입주 조건을 들어보니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관리비 50만 원이었습니다. 제 전세 1억에서 5천만 원을 내면 5천만 원이 남아요. 국민연금 50만 원으로 관리비를 내고 남은 돈에서 생활비를 쓰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네, 어머님. 계약서 준비해 드릴게요. 실버주택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읽었다고. 실버주택 계약을 하고 나오는 길, 복지관에 들렀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어요. 어머님, 실버주택 계약하셨어요? 네.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 빚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담사가 말했어요. 법률구조공단에 가보세요. 무료 변호사 상담 받을 수 있어요. 며칠 뒤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통화 녹음을 들었습니다. 카톡 캡처본도 봤어요. 어머니, 이거 명백한 기망이네요. 소송하면 이길 가능성 높아요. 소송이요?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소득 수준이면 무료로 해드립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려요. 10개월에서 1년. 1년이라니요. 지급 명령이나 판결에 가집행이 붙으면 집행정지를, 이미 통장에 압류가 걸렸다면 압류 취소나 이의 신청을 바로 넣겠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걱정 마세요. 변호사가 덧붙였어요. 사기죄로도 고소하실 수 있어요. 사기죄요? 거짓말로 도장 받았으니 명백한 사기입니다. 민사소송과 병행하면 압박이 될 겁니다.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위를 감옥에 보낸다는 건 어머님, 이건 어머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수법으로 다른 사람도 속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이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실버주택에 입주했고 집에서 짐을 챙겨왔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집 몇 개, 평생 모은 게 이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앞으로 아무한테도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으니까요.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 측에서는 계속 독촉이 왔어요. 채무미행시 법적 조치.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어느덧 3개월이 지났어요.
1차 재판의 날이죠. 법정 복도에서 사위 박서방과 딸 은주가 보였습니다. 딸 은주는 고개를 돌렸어요. 사위 박서방은 멀리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 안. 판사가 높은 곳에 앉아 계셨어요. 원고는 피고의 기망에 의해 연대보증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형식적이라는 거지 설명이 통화녹음에 남아 있습니다. 제 변호사가 말했어요. 피고는 고의가 아니었으며 가족 간 부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위 박서방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판사가 사위 박서방을 쳐다봤어요. 형식적이라고 말한 건 인정하십니까?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원고 본인, 진술하실 것 있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사위를 믿었습니다. 집도 팔아서 3억을 줬어요. 저는 국민연금 50만 원으로 살아요. 5,800만 원은 앞으로 제가 평생 모아도 못 갚을 돈입니다.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쟁점, 정리합니다. 다음 재판은 2개월 뒤. 피고 측은 추가 입장문, 원고 측은 보완 증거 제출하세요. 판사가 판결문을 두드렸습니다. 패정. 법정을 나오는데 딸 은주가 불렀어요.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남편도 힘들어요. 그게 내 잘못이니?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뒤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또 2개월이 지났습니다. 2차 공판 날이죠. 그 사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악몽을 꿨어요. 5,800만 원이란 숫자가 저를 짓누르는 꿈. 실버주택 생활지원사가 걱정했어요. 어머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생활지원사의 권유로 보건소에 왔습니다. 보건소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울증 증세가 있으세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우울증. 제게 그런 병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두 번째 재판. 이번에는 딸 은주가 보이지 않았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3억 원을 받았으며 이번 보증도 그 연장선입니다. 사위 박서방 변호사. 말도 안 됩니다. 3억은 사업 자금이며 보증과는 별개입니다. 제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피고의 상가는 폐업 상태이며 다수 채권자에게 빚을 진 상태입니다. 또한 사채업자 김모 씨가 증언 의향이 있습니다. 사채라니요. 사위 박서방이 사채까지 썼다는 말인가요? 판사가 사위 박서방을 쳐다봤습니다. 피고, 사채 차입 사실이 있습니까? 네. 몇 군데입니까? 3군데입니다. 출렁이는 방청석. 다음 재판은 3개월 뒤. 피고는 정확한 채무 현황 제출. 원고는 증인 신청 진행하세요. 패정. 사위 박서방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사채까지 썼다며? 딸 은주는 알아? 박서방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 때문에 우리 딸 은주 인생까지 망가지는 거 알아? 또 3개월이 지났고 3차 재판을 앞두고 딸 은주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 남편이랑 별거 중이에요. 뭐, 남편이 사채까지 썼다는 거 정말 몰랐어요.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엄마가 왜 그렇게 화내셨는지 알 것 같아요. 세 번째 재판. 사채업자 김모 씨가 증인석에 앉았어요. 박민수 씨한테 얼마를 빌려줬습니까? 2천만 원입니다. 작년 7월에. 보증인은 없었습니다. 박민수 씨가 장모님한테서 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무담보로 빌려줬습니다. 귀가 웅웅 울렸습니다. 원고를 대상으로 추가 차입을 계획했다는 말입니까? 네. 장모님 전세금이 1억이니까 그걸 빼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청석의 숨이 잠깐 멈췄습니다. 손끝이 얼었어요. 사위 박서방이
제 전세금까지 노리고 있었다니요. 판사가 사위 박서방을 쳐다봤어요. 이 증언이 사실입니까? 고개를 숙인 채 대답 없었어요. 답변하십시오. 사실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서러움이었어요. 원고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됐습니다. 최종 변론은 3개월 뒤, 그때 판결 내리겠습니다. 패정. 5,800만 원 갚으려면 제 전세금이 필요했겠죠. 아니,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재판날, 소송 시작한 지 거의 1년. 지쳐 있었어요. 우울증 약은 계속 먹었습니다. 체중도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물러설 순 없었어요. 법정에 들어가니 이번에는 딸 은주도 와 있었어요. 사위 박서방과는 멀찌감치 떨어져 앉았습니다. 별거 중이라던 말이 사실이었나 봐요. 최종 변론하십시오. 피고는 원고를 기망해 연대보증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통화 녹음, 증인 증언, 피고 본인 시인까지 명백합니다. 원고의 연대보증 책임 면제를 요청합니다. 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명은 그만하십시오. 판사가 말을 잘랐어요. 피고는 장모를 속였을 뿐 아니라 사채업자한테까지 장모 재산을 담보로 거짓말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주문. 원고 장미선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고증에 관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피고 박민수는 원고에게 연대보증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가슴이 쿵했습니다.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이기셨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형사상 사기죄 소지가 있으므로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형사상 문제를 지적했고 나는 그 길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딸 은주가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엄마, 미안하고 축하해요. 괜찮아, 은주야. 이제 다 끝났어. 그리고 2개월 뒤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피고인 박민수 사기죄 공판이 다음 주입니다. 증인 출석 가능하신가요? 형사재판 날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피고인이 어떤 말로 당신을 속였습니까? 형식적인 서류라고 했습니다. 부담 없다고요. 그 말을 믿으셨습니까? 네. 25년 세월을 사위로 믿고 살았으니까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가족 간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장모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한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다. 박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한 달 뒤 딸 은주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박서방이 사채업자한테 쫓기고 있어요. 준호가 무서워서 학교도 못 가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그건 내 남편이 자초한 일이야. 엄마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엄마, 경찰에 신고해. 너랑 준호는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어. 며칠 뒤 딸 은주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희 실버주택 근처에 원룸 하나 구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래요. 그래, 잘했다. 주말마다 딸 은주와 손자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함께라서 좋았습니다. 한 달 뒤 소식을 들었어요. 상가는 경매로 넘어갔고 사위 박서방은 신용불량자로 사채업자들한테 쫓겨 어디론가 도망갔다는 소문. 딸 은주가 말했어요. 엄마, 저 이혼 서류 접수했어요. 그래, 잘했어. 불쌍하단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사위 박서방은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둔 것뿐이니까요. 법으로도 쫓기고 사채한테도 쫓기고 그게 인광보였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실버주택에 살고 있어요. 작은 방이지만
제 공간입니다. 아침마다 햇살이 들어와요. 복지관 봉사를 하고 있고 이제 제 일상이 됐어요. 주위에 저처럼 가족에게 당한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1년 넘게 재판하면서 우울증도 왔어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길이 보이더라고요. 반년간 15분을 도왔습니다. 어떤 분은 소송에서 이기셨고 어떤 분은 가족과 화해하셨어요. 딸 은주는 이혼이 정리됐어요. 마트 계산대 일을 성실히 합니다. 주말이면 준호와 함께 찾아와요. 할머니, 저 이번 모의고사반에서 3등 했어요. 우리 준호 장하다.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딸 은주가 말해요. 엄마, 요즘 표정 많이 밝아졌어요. 엄마, 행복해서 그래. 가끔 딸 은주가 미안하다 해요. 엄마, 3억 언젠가 꼭 갚을게요. 됐어. 내가 준호 잘 키우는 게 제일 큰 효도지. 하지만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닙니다. 가끔 밤에 악몽을 꿔요. 사위박 서방이 문을 두드리는 꿈. 빚쟁이가 저를 쫓아오는 꿈. 그럴 때면 식은땀을 흘리며 깹니다. 우울증 약은 아직도 먹어요. 천천히 줄여가면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진 않습니다. 전세 1억 중 5천만 원을 실버주택 보증금으로 냈으니 남은 5천만 원으로 살고 있어요. 관리비, 병원비, 약값 빠듯해요. 가끔 불안합니다. 이 돈 다 쓰면 어떡하지? 하지만 복지관에서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줬어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딸 은주와의 관계도 예전 같진 않아요. 재판 때문에 생긴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가끔 어색한 침묵이 흘러요. 엄마, 제가 더 잘할게요. 은주야, 천천히 가자. 서두르지 말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복지관 김 할머니는 제 친구가 됐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나이 들면 자식한테 당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해요. 종종 복지관에서 강연도 합니다. 노인 인권, 금융 사기 예방. 처음엔 떨렸지만 이제는 익숙해요. 어느 날 지역 신문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사위 사기 이겨낸 어르신.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버티셨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많이 힘들었어요. 우울증도 왔고 밤에 잠도 못 잤어요. 완전히 회복되셨나요? 아니요. 아직도 약 먹고 있어요. 가끔 악몽도 꿔요. 그래도 예전처럼 무력하진 않아요.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기사가 나간 뒤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복지관 강연 요청,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 상담문에 최대한 도와드렸어요. 또 봄이 왔습니다. 실버주택에는 정원의 꽃들이 활짝 폈어요. 개나리, 진달래, 벚꽃.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갑니다. 혼자 걸으며 생각해요.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얼마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5,800만 원 빚에 짓눌려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복지관 상담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함께 싸워준 분들,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일어설 수 있었어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어땠을까? 딸 은준의 집에 가서 눈치 보며 살았다면 아마 우울증이 더 심해졌을 거예요. 전세금도 다 빼앗기고 빚까지 떠안은 채로요. 하지만 저는 싸웠습니다. 제 권리를 지켰어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요. 딸 은주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 중입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적어도 제 남은 인생은 제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나이 든다는 건 약해진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노후에 진짜 필요한 건 자식의 넓은 집이 아니었어요. 서류를 읽는 눈, 내 삶을 선택하는 권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용기. 이 이야기를 듣는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혼자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복지관, 무료 상담, 생활지원, 법률구조공단, 무료 변호사 상담, 소송 지원, 경찰서, 긴급 상황 신고, 법적 보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60이든 70이든 80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도 68배 새 인생을 시작했잖아요. 오늘도 햇살이 따뜻하고 꽃향기가 좋아요. 멀리서 김 할머니가 손을 흔들어요. 장 선생님, 차 한잔해요. 네, 갑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상담한 어르신 이야기, 손주 이야기, 별것 아닌 일상 이야기들요.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소중해요. 해가 저뭅니다. 주황빛 노을이 아름다워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여전히 가슴 한구석은 불안하지만 기대되는 내일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매일매일 제가 선택한 삶으로요. 완벽하진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음에 닿으셨나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사연 담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